가끔 집에 남편 같은 게 돌아온다. 출장 중이나 시골에 내려가 있어서 돌아올 리가 없는데도 언젠가는 캐나다에서 국제 전화로 통화하고 5분 지나서 다녀왔습니다. 라며 돌아왔었다. 시간적으로 부자연스럽지 않았다면 의심조차 안 했을 정도로 남편 그 자체였다. 이상한 점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그 남편 같은 건 어느새인가 사라져버린다. 식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여하튼 시선을 돌리고 있으면 그 사이 사라지는 것이다. 결혼하기 전부터 동거했지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 어쩌면 지금 사는 집이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최근에는 나도 익숙해진 것인지 진짜 남편이 돌아와도 의심하게 정도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나는 무섭다. 남편에게도 직접 말해봤지만 믿어주질 않는다. 지난번 친구가 묵으러 왔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편의 생명이라면 그래도 남편 본인이니 마음이 편하다. 하지만 혹시 남편으로 가장한 다른 무언가라면 오늘은 남편이 계속 집에 있으니 안심하고 있지만 언젠가 바뀌어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굉장히 무서워진다. 친구는 비디오나 녹음기로 남편 같은 게 왔을 때 기록을 남기라고 조언했지만 왠지 모르게 꺼려진다. 단 한 번 남편 같은 게 광고주에 낙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작 남편에게 보여주니 그냥 내가 장난치는 것이라 여겼는지 웃어넘겼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나는 차 안에서 자는 게 취미라 휴일 전날에는 적당히 차를 끌고 나가 돌아다니다 차 안에서 잠을 자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이해하기 힘든 괴상한 짓이겠죠. 지나가던 경찰이 말을 걸거나 폭주족들이 들여다보며 차를 두드릴 때도 있어 장소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여름 그날도 나는 어디서 잠을 청할까 고민하며 이리저리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산속에 폐허가 된 전망대가 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거기 주차장에서는 트럭 운전하는 형씨들이 한숨 붙이곤 하는 곳이거든요. 나는 거기로 차를 몰았습니다. 주차장에는 역시나 트럭이 2대 서 있었습니다. 가장자리에 서 있는 트럭과 약간 거리를 두고 주차장 한가운데 가로등 밑에 차를 세웠습니다. 뒷좌석을 눕히고 그 위에 누워 담요를 덮었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니 곧 잠이 쏟아졌습니다. 잠시 후 나는 갑작스레 눈을 떴습니다. 목이 말라 앞자리에 둔 가방에서 음료수를 꺼내려고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갑자기 뒤에서 탁 하고 작은 돌 같은 게 날아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딱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레라도 부딪혔나 싶어 나는 그대로 주스를 한 모금 마시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반쯤 나는 오줌이 마려 차에서 나왔습니다. 낡아빠진 전망대라 밖에 화장실 하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이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 노상방뇨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자니 트럭 문이 꽝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 일도 다 치렀겠다. 저 양반도 잠이 깼나 싶어 차로 돌아가는데 트럭에서 나온 동년배로 보이는 안경 쓴 형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잠 못 잔 거 아니쇼? 무서웠지? 나는 무슨 소린가 싶어 뭐가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어라? 뭐 달라 차렸나?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그 형씨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트럭에서 DVD를 보고 있는데 내가 차를 몰고 와 주차장 한가운데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트럭 말고 그냥 승용차가 오는 경우는 드물어 별일이다 싶으면서도 계속 DVD를 봤더랍니다. 그리고 DVD를 다 보고 잠이나 자려 뒷좌석으로 가려다 문득 내 차를 봤다고 합니다. 차 본네트 앞에 웬 여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인가? 뭐 하는 거지? 하고 생각하며 자세히 보니 본네트에 양손을 대고 마치 차를 막아서는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더랍니다. 뭔가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형씨는 이상한 거 봤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뒷좌석으로 들어가 자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묘하게 신경 쓰여서 다시 내 차를 봤더니 이번에는 운전석 창문 옆으로 여자가 옮겨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막아서듯 창문에 양손을 딱 붙인 채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며 잠깐 눈을 돌렸다 다시 보니 이번에는 여자가 조수석 쪽에 있더랍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형씨는 소름이 끼쳐 눈만 뺏고 내밀고 살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갑자기 형씨 쪽으로 시선을 돌려 몸을 굽혀 숨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괜찮을까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여자는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뒷좌석에 올라타 잠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못 봤어요. 진짜 장난 아니던데. 그러고 보면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것도 같긴 한데. 그치? 차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디 손자국 남아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형씨랑 같이 차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손자국은 전혀 없었지만 본네트 앞쪽이 살짝 패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멍하니 보고 있는데 차 뒤쪽을 살피던 형씨가 뒤쪽에도 기스 났는데.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뒤로 가보니 브랜드 엠블럼 위에 작은 돌이 부딪힌 것처럼 흠집이 쫙쫙 나 있었습니다. 둘이서 이게 뭐람? 무섭네, 무서워.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니 또 다른 트럭에서 아저씨가 내리더니 우리들한테 다가와 한마디 했습니다. 여자 이야기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아저씨도 내 차를 보고 일반 승용차라 특이하다고 생각하며 꼬벅꼬벅 졸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졸다 잠깐 잠이 깨서 내 차를 봤더니 여자가 창문 옆에 서서 차 안을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서 온 건가 싶어 주차장으로 돌아봤지만 딱히 다른 차도 없었기에 내 차를 타고 온 여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딱히 기분 나쁘다는 생각 없이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가 고개를 확 돌리더니 저벅저벅 가장자리 쪽 트럭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트럭 앞에 서서 계속 앞유리를 올려다보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듣자 이번에는 안경 쓴 형씨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그럼 그 사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던가요? 하고 물었지만 기분 나빠서 그냥 잤어.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 둘은 이 주차장에서 눈을 붙일 때가 잦지만 처음 봤다고 하고 나도 토박이지만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던 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어보니 두 사람 모두 머리카락이 길고 비쩍 마른 치마 입은 여자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트럭 운전수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나는 전혀 짚이는 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 사건 이후 나는 차에서 자는 취미를 버렸습니다. 지인 이야기다. 그녀가 초등학생일 무렵 하천 부지에서 강아지를 주었단다. 아쉽게도 집에서 기를 수는 없었기에 다리 아래 골판지 상자를 가져와 담요를 깔고 거기서 몰래 돌보기로 했다. 방과 후면 먹고 남은 급식이나 이것저것 먹을 것을 챙겨 가져다 주곤 했다고 한다. 강아지도 그녀를 몹시 따랐고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강변에서 강아지랑 놀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어머, 정말 귀여운 강아지구나.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처음 보는 아줌마가 싱글벙글 웃음을 보고 있더란다. 저기, 이 강아지, 내 강아지니? 계속 말을 걸어왔다고 한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엄마가 기르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대답하자 아줌마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그러면 혼자 있을 강아지가 걱정되겠네. 좋아, 아줌마가 그 걱정거리를 없애줄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자니 아줌마는 강아지를 가리켰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껄껄껄껄껄껄. 즐거워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표정인데 눈만은 결코 웃고 있질 않았다. 아줌마는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 웃었다.
그녀는 섬뜩해져 도망갈 생각으로 몸을 돌렸다. 그 순간 갑자기 발밑에 있던 강아지가 쓰러졌다. 몹시 몸을 떨더니 그대로 멈춰서 움직이질 않았다. 당황해서 손을 뻗었지만 강아지는 이미 죽어 있었다. 잘 됐네. 이걸로 쓸데없는 걱정 따위 안 해도 됐어. 아줌마는 그렇게 말한 뒤 콧노래를 부르며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한동안 거기서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한다. 그 아줌마는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으로 사신 아줌마, 껄껄 마녀 등으로 불리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가리키고 껄껄 웃으면 작은 동물들이 그대로 죽는다는 것이다. 아줌마는 그 후 큰 애완동물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다가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한다. 먼 친척이 거두었다는 말도 있었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도 있었지만 진상은 모른다. 그녀는 그때 그 광경이 트라우마가 되어 개를 기르지 못하고 있다. 기르고 싶지만 어느 개를 봐도 그때 그 강아지가 죽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정말 쓸쓸하게 그녀는 말했다. 오컬트를 좋아하고 겁도 없는 내가 완전 얕보고 사연 많은 집에 들어가 산 적이 있다. 집은 역에서 10분 거리인데다 2ADK의 월세가 35,000엔이었다. 주변 시세의 반값이었다. 부동산에 찾아가 사연이 있어서 집값이 싼 데가 있냐고 묻자 알려준 곳이었다. 진짜로 귀신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세입자가 들어가는 족족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보증금이랑 사례비는 아예 받지도 않는다고 하기에 바로 오케이 했다. 짐은 최소한으로 챙겨 입주했다. 혹시나면 바로 도망칠 수 있게. 골판지 상자로 2박스 분량이었다. 아래부터는 그 집에 들어가 산 날부터 쓴 기록이다. 모든 기록은 다음날 썼다. 첫날 별다른 문제 없음. 화장실 전구가 나갔다. 둘째 날 방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 뭔가 썩은 것 같은 냄새다. 화장실 전구를 갈았다. 셋째 날 냄새가 더 심해졌다. 방향제를 잔뜩 사왔다. 화장실 전구가 또 나갔다. 넷째 날 방향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부동산에 전화를 했다. 화장실 전구는 또 나갔다. 생애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다. 다섯째 날 부동산 아저씨가 상태를 보러 찾아왔다. 우선 하수도 청소를 의뢰해주겠단다. 전구가 멀쩡하다는 걸 확인했다. 왜 계속 꺼지는 건가 매장에 찾아가 문의했다. 이상 없단다. 또 가위에 눌렸다. 이명이 심하다. 여섯째 날 직장에서 말 한 번 한 적 없는 사모니 당신 뭐에 씌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해왔다. 나도 알아요. 라고 대답했다. 방 안에 있으면 이명이 들린다. 방은 냄새가 난다. 화장실 전구는 또 나갔다. 7번째 날 기록은 신가에 돌아왔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일주일 만에 그 집에서 나왔다. 시간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자던 도중 가위에 눌려 정신을 차렸다. 눈을 감고 있을 터인데 앞이 보인다. 시야 아래쪽에서 얼굴이 나왔다. 눈을 감고 있기에 그 모습을 알아차릴 수는 없었다. 아마 젊은 여자일 것이다. 눈은 없다. 입을 벌리고 다가온다. 몰릴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귓가에 소리가 들렸다. 왜 죽였어? 말을 할 수 없기에 마음속으로 외쳤다.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그러다 정신을 잃었다. 아침 눈을 뜨고 짐을 정리해 그 집에서 나왔다. 부동산 아저씨 말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란다. 짐을 빼고 다시 물어봤지만 역시 타살이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집에서 나가겠다니 역시나 싶었던지 코웃음을 쳤다. 바보 같은 나는 그 즉시 경찰서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애써 웃음을 참으며 협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등산을 좋아한다. 연휴 때는 무조건 산에 오를 정도니까. 그중 특히 좋아하는 산이 있다.
그리 높지는 않지만 산길이 워낙에 험난해 매년 조난자가 나오곤 하는 곳이다. 길이 잘 닦이지가 않아 등산에 익숙한 사람도 까딱하다는 길을 헤매기 십상인 산이다. 하지만 그 탓에 그 산을 찾는 사람은 적다. 나는 마치 나만의 것처럼 느껴져 그 산이 퍽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어느 휴일 나는 또 그 산에 올랐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어우러져 시원하다. 한동안 걷고 있자니 구름다리가 보인다. 정상에 가려면 꼭 지나가야만 하는 다리다. 구름다리에 다다르니 한 남자가 있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다. 남자는 난간 밖에 서서 아래를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불쑥 말했다. 위험합니다. 남자는 나를 바라봤다. 나는 깨달았다. 남자는 투신 자살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급히 말을 이었다. 당신이 죽으면 남겨질 부인과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살 같은 건 하지 마세요. 대충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 그 남자의 가족이 어떤지는 전혀 몰랐다. 그저 어디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 대사를 읽었을 뿐이었다. 그 말을 듣자 남자는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용기가 났습니다. 나는 남자가 자살을 그만두려는 것으로 생각했다. 다행이라고 말했지. 하지만 곧바로 남자는 난간 밖으로 뛰어내렸다. 나는 경악하면서도 119에 전화를 했지만 산속인데다 수십 미터 아래 골짜기로 뛰어내린 남자가 살아있을 리 없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이야기지만 남자는 보험을 잔뜩 들어놓고 사고를 가장해 자살한 것이었다. 나는 구급대원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당연히 보험금은 안 나왔겠지. 뒷맛이 씁쓸했다. 나는 그 이후로 조난자를 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있다. 어느 날 아침 아파트에서 오토바이 세우던 곳으로 가던 도중 등 뒤에서 쾅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콘크리트 타일 통로에 주스캔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와 여자아이가 6층 베란다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걸 보니 못된 장난을 친 듯 했습니다. 이거 너희가 던진 거니?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두 아이는 변함없이 희죽거리며 나를 내려다봅니다. 왜 웃는 거니? 나는 조금 소리를 높였습니다. 빈 깡통이라고는 해도 머리에 맞으면 다칠지도 모릅니다. 또 이런 짓을 하지 않게 하려면 제대로 주의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어린아이들도 지나다니는 곳이니까 물건 같은 걸 던지면 위험해. 알았니? 시끄러워. 이 할망구야. 남자아이가 대꾸하더니 두 아이는 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회사에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스쿠터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그날 밤 스쿠터를 주차하고 아침 그 통로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니 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 얼굴 앞머리에 닿을 듯 무언가가 앞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콰지! 발밑에 청테이프로 칭칭 감긴 신문지 다발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양손으로 겨우 들어올려야 할 만한 무게니 정통으로 맞았더라면 소름이 끼쳐 시선을 올리니 5층 베란다에서 무표정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지인인 T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다. T할아버지는 젊을 적 동료와 함께 산에서 노가다를 뛰었단다. 신입일 무렵 산에서 하룻밤 꼬박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웬 아름다운 여자가 숲풀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변에 민가는 없었기에 이상하다 싶었지만 영손에 익지 않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이 여자는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저녁밥을 먹으러 오두막에 돌아와 이야기를 꺼내니 작업 반장이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단단히 못을 박았다. 외팔 외다리 여자 말이지. 절대 상대해주면 안 된다. 숲풀에서 들여다보는 얼굴만 봤을 뿐이었지만 T할아버지는 작업 반장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다음 날도 여자는 숲을 속에서 들여다보고 있었다. 상대해줄 생각은 없었지만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에 가끔 시선을 주고 있자니 마침내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여자는 정말 외팔의 외다리였다. 그런 몸으로 깡충깡충 뛰어갔다 오더니 고관을 만져대기 시작하더란다. 아직 젊은 데다 동정이었던 티할아버지는 기겁하며 냅다 밀쳤지만 여자는 솜씨 좋게 몸을 바로잡더니 능글능글 웃었다. 그리고는 숲을 속으로 사라지더라는 것이다. 그때부터 여자가 눈에 띌 때마다 아름다운 것만큼 기분 나빴다고 한다. 그날 밤 A라는 남자가 오두막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다들 걱정했지만 다행히 밤늦게 길을 잃었었다며 머리를 긁적이며 돌아왔다. 사람들은 멍청한 녀석이라며 웃으며 안도했지만 작업 반장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날 작업 반장과 A가 이야기를 나누는 걸 T할아버지는 봤다고 한다. 능글능글 웃고 있는 A의 얼굴은 그 여자를 떠올리게 했다. 서로 좋은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그 한마디로 A가 그 여자와 잤다는 걸 T할아버지도 알아차렸다고 한다. 이후 A는 물론이고 A와 친하던 B 역시 늦게 돌아오게 되었다. 너는 가지 마라. 손발을 잃게 될 거야. 작업 반장의 엄포는 믿기 힘든 소리였지만 뭐가 어찌되었든 그런 여자와 얽히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일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가는 날 A는 산에 남고 싶다고 말했다. 작업 반장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등을 돌려 산으로 돌아가고 한다. 다음 일터에는 A도 B도 나타나지 않았다. 전해들은 말에 따르면 A는 행방불명되었고 B는 큰 사고가 나 손발을 잃었다고 하더란다. 딱히 뭐가 있었던 건 아니라 어디다 털어놓기도 그래서 여기 올려본다. 자전거를 타다가 겪은 일이다. 앞에서 자전거 한 대가 달려오더라. 자전거를 타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앞에서 누가 오면 서로 길 옆으로 붙어서 먼저 가라고 양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는 앞에서 오는 자전거를 보자마자 길 옆에 딱 달라붙어 지나가곤 했다. 그날 역시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상대방을 발견하고 길 구석에 붙어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신고인지 맞은편 자전거도 나랑 똑같은 쪽 구석에 붙어서 달려오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다 싶어 내가 반대쪽으로 방향을 바꾸자 곧 그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반대편으로 달라붙었다. 나는 조금 초조해졌다. 멍하니 달리고 있었기에 정신을 바짝 잡고 상대방을 보고 제대로 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이상한 걸 눈치챘다. 상대방과의 거리가 전혀 좁혀지질 않고 있었다. 어라? 하고 당황해서 자세히 보니 앞에 있는 자전거는 나와 똑같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평소라면 거기서 그냥 마음을 놓고 다시 멍하니 페달을 밟았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또 깨닫고 말았다. 그리고 겁에 질려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앞에 달려가고 있는 자전거에 탄 사람은 내게 얼굴을 보이고 있었으니까 새까만 원피스를 입은 채 분명히 내게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저녁 무렵이라 빛이 얼마 없어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얼굴이었다. 모자도 가면도 아니었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며 그 녀석은 앞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자세히 바라봤지만 자전거가 앞을 향하고 있다는 것만 보였고 몸이 어느 쪽으로 돌아서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검은 원피스 옷자락이 다리까지 내려왔거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옆길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빙돌아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 일 없이 집에 돌아왔지만 지금 다시 떠올려도 무서운 일이다. 그 녀석은 내가 방향을 바꿀 때마다 똑같이 옆으로 따라붙었었다. 계속 나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부터 내 앞에서 달리고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 그 녀석을 만난 적은 없지만 아직도 앞에 자전거가 보이면 순간 소름이 끼치곤 한다. 도대체 정체가 뭐였을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다. 우리 반에는 왕따 당하는 아이가 있었다. 가난한 집 아이였는데 언제나 악취가 나고 성격도 어두웠다. 아이 같은 구석은 하나도 없는 남자아이였다. 어느 날 공민관틀에서 집다발을 가지고 놀고 있다가 문득 충동적으로 집빈형을 만들어 보았다. 오컬트를 좋아했던 나는 예상외로 잘 만들어진 집빈형을 보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다음날 나는 왕따 당하던 아이의 머리카락을 구해 집빈형 안에 넣었다. 이제 어디 받기만 하면 된다. 온갖 궁리를 하다 나는 딱 좋은 곳을 찾아냈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동네에서 이누나키 바위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주변에는 어두운 숲이 있어 축시에 참배를 하기에는 딱 어울릴 것 같았다. 그렇다고 해서 새벽에 갈 수는 없으니 토요일 밤과 후에 가기로 했다. 대목과 집빈형 망치를 들고 이누나키 바위로 향해 바로 집빈형을 박을 나무를 찾았다. 하지만 죄다 백일홍이나 자작나무라 뭔가 못을 박기에는 불안했다. 발밑에는 개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 같이 생겼다 해서 이름 붙은 이누나키 바위가 있다. 문득 바위 사이 틈새가 눈에 들어왔다. 왠지 모르게 못을 박아보니 생각 외로 별 저항 없이 못이 들어갔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인형 목에 못을 대고 이누나키 바위 박았다. 몇 번 망치로 꽝꽝 내리치고 속이 시원해진 나는 그대로 집에 돌아갔다. 몇 주 지난 후에는 아예 잊어먹었다. 그 다음 이누나키 바위를 찾은 건 몇 년이 지나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후였다. 제일 친한 친구와 엄청 싸운 주말이었다. 처음 집빈형을 박았던 왕따 당하던 아이도 멀쩡했고 완전히 잊었을 터인데 내가 왜 또 그곳을 찾았는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지난번처럼 또 이누나키 바위 앞에 섰다. 이전과 다름없이 어두운 숲속 바위가 웅크리고 있었다. 지난번 내가 인형을 박았던 자취는 없었다. 지난번처럼 친구의 머리카락을 넣은 집빈형을 박는다. 목 밑에 못을 떼고 망치를 한껏 내리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친구와는 그 다음 주에 화해했고 이누나키 바위에 관한 기억은 곧 기억 한 구석으로 밀려났다. 그 후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졸업 전 아버지 머리카락을, 중학교 1학년 때 형 머리카락을 들고 이누나키 바위를 찾았었다. 그것들도 별일 없었고 나는 그대로 까먹고 살아왔다. 완전히 잊었던 기억이 되살아난 건 10년 가까이 지나 간만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였다. 제일 친한 친구와는 여전히 연락하고 있었다. 어른이겠다. 같이 술을 마시기로 했다. 다른 녀석들도 찾아와 간만에 옛 친구들과 어릴 적 이야기에 신이 났었다. 이야기하던 도중 나는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릴 적 왕따 당하던 녀석이 결국 이른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다. 친하게 지내던 사람도 없었기에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맸단다. 이야기를 들은 순간 이누나키 바위의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건 어릴 적 장난일 뿐이다. 벌레를 돋보기로 태워 죽이는 것 같은 놀이일 뿐.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저 명복을 빌어줬다. 시간이 지나 3년 후 취직하는 바람에 고향에서는 더욱 멀어졌다. 하지만 친구들과는 계속 연락하고 지냈다. 어느 날 충격적인 비보가 날아들었다. 제일 친하던 친구가 사고로 죽었다는 것이었다.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다 떨어져 목이 부러져 즉사했다. 망연자실해지고 있는데 또 기억이 떠올랐다. 이누나키 바위의 기억이. 나는 왕따 당하던 아이 때처럼 친구 머리카락을 집빈형에 넣고 목에 못을 박았었다. 그것도 이 3년 후에. 억지일지도 모르지만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직감이 틀림없다고 확신한 것은 그로부터 2년 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였다. 아버지 인형은 가슴에 못을 박았었다. 우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끔찍했다. 그리고 1년 뒤 형이 죽었다. 교통사고로 얼굴이 엉망이 되어 장의사가 수습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단다. 형의 인형은 얼굴에 못을 박았었다.
나는 오컬트를 좋아하지만 귀신의 존재는 믿지 않았다. 초자연적 현상도 불가사의한 힘도 마찬가지다. 이누나키 바위의 박은 집행형과 일련의 죽음에 관해서는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그럴 리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 아니, 그렇게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이누나키 바위를 한 번 더 찾았기 때문이다. 형의 집행형을 받고 2년 후 중학교 3학년 때 인간관계로 한참 고민하고 있던 나는 약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내 머리카락을 집행형에 넣고 이누나키 바위에 박았다. 대못으로 온몸 이곳저곳에 캉캉. 형이 죽은 지 곧 1년이다. S현에는 아직도 이누나키 바위가 남아있을까? 회사 선배 I씨에게 들은 이야기다. 선배가 대학교 1학년 때 동아리 동료 4명이서 담력 시험을 하러 갔단다. 시가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폐병원이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한 꽤 유명한 곳이었다. 시간은 딱 자정 무렵. 차를 병원 앞에 세우고 각각 회중전등을 손에 든 채 차에서 내렸다. 유리창은 다 깨져 있고 벽에는 담쟁이 덩굴이 무성했다. 인적이 끊긴 지 꽤 오래됐다는 게 바로 느껴질 정도였다. 건물 안에도 여기저기 낙서가 되어 있고 쓰레기가 굴러다녔다. 그 와중에도 각 방마다 잡지에 침대, 진료 기록 같은 게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 꽤 무서웠다고 한다. 다들 떠들어대며 대충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3층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당시 대학교 3학년이던 K씨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야, 가위바위보 해서 진놈이 2층 복도 끝까지 혼자 갔다 오는 거 어떠냐? 다들 장난기 가득했던 터라 동조했다고 한다. I씨는 꽤 겁에 질려 있었다고 하지만 가위바위보를 하고 나니 정작 말을 꺼냈던 K씨가 걸리고 말았다. K씨는 영감도 없고 귀신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단다. 이거로는 진짜 무서워 라고 말하면서도 망설임 없이 복도 끝을 향해 나아가더란다. 그리 넓은 병원이 아니었기에 성큼성큼 걸어가자 금세 복도 끝이 보였다. 뒤를 돌아보니 다른 3사람의 회중전등 불빛이 흔들리는 게 보인다. 다시 K씨가 돌아오려 발걸음을 뗀 순간 기기기 하면서 등 뒤에서 문이 열렸다. 심장이 덜컹 뛴다. 바람 소리일 것이라 스스로 말하며 K씨는 목을 돌려 뒤를 바라보았다. 얼굴을 내민 것은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경비원 아저씨였다. 이봐,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뭐야? 사람인가? 안심한 다음 순간 K씨는 방에서 나온 그 남자의 몸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남자의 몸은 상반신과 하반신이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있었고 팔 관절은 완전히 거꾸로 꺾여 있었다. K씨는 괴성을 지르며 동료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K씨를 기다리고 있던 3사람은 복도 끝에서 달려오는 K씨를 보며 웃었다고 한다. 하지만 K씨 뒤에서 무언가가 쫓아오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다. 뒤를 돌아보면 다리를 질질 끌면서 쫓아오는 경비원이 보였다. 직. 기다려? 으하하하하하하. 뒤에서 들려오는 기분 나쁜 발소리와 웃음소리. 4사람은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 차로 돌아왔다고 한다. 서둘러. 빨리 출발하자. K씨가 떨리는 손으로 키를 꽂고 시동을 건 그 순간 기억해뒀다. 소리가 난 쪽으로 시선을 돌리네. 방금 전 그 경비원이 유리창에 얼굴을 찰싹대고 차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K씨는 있는 힘껏 엑셀을 밟았고 차는 급발진했다. 그 후 여차저차해서 결국 무사히 집으로 다들 돌아는 갔단다. 하지만 그 다음날 I씨방에 그 남자가 나타났다고 한다. I씨는 2층 침대 위에서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었다. 갑자기 아래쪽에서 지 하고 무언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위험하다. I씨는 눈을 꽉 감고 벌벌 떨었다고 한다. 사라져주세요, 제발.
하고 마음속으로 빌면서 소리는 곧 그쳤지만 몸은 그대로 굳은 채 몇 분이 지났다. 갔나? 겨우 안심하고 눈을 뜨자 그 경비원이 눈앞에 있었다. 아이씨 위에 걸터앉아 얼굴 양옆에 팔꿈치를 대고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더란다. 경비원은 아이씨와 시선이 마주친 후 한마디 중얼거렸다. 아니네. 그리고는 사라지더란다. 아이씨는 그대로 기절했다. 다음날 아이씨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다. 다른 두 동료도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이었다. 다만 K씨만은 아무 일도 없었다. 나 어젯밤에 딱히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데 어젯밤부터 굉장히 기분이 나빠. 분명 그날 K씨의 안색은 나빴다고 한다. 그 후 K씨는 극단적으로 기운이 없어져 아이씨나 다른 동료들이 놀자고 권유해도 다 거절하게 됐다. 하지만 딱히 특별한 일이 있던 것도 아니고 K씨는 그대로 졸업했다. 몇 년이 지나 아이씨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 그날 있었던 일은 점차 잊어가고 있었다. 담력 시험 멤버 중 한 사람한테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K씨가 상태가 안 좋아져 1년가량 입원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아이씨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병문안을 갔지만 K씨의 모습이 조금 이상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이야기를 해도 말에 아기가 맞지를 않았다. 가족들 말에 따르면 근 몇 달 사이 K씨의 정신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이씨가 병문안을 갔을 무렵에는 딱 중학생 정도였다고 한다. 게다가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느껴 라고 말하고 있었다. 대학 시절 담력 시험이 아이씨의 되리를 스쳤다. 몇 달 뒤 아이씨는 또 K씨 병문안에 나섰다. 그 무렵 K씨의 정신 연령은 8살까지 떨어져 있었다. K씨는 끊임없이 이상한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보고 있어. 무서워, 무섭다고 라며 호소했다고 한다. 그리고 몇 달 지나 K씨가 죽었다는 연락이 왔다. 더 이상 말도 않고 식사도 안 하 은길만 맞다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아이씨는 이 이야기를 내게 해준 뒤 무겁게 말했다. K씨는 죽기 직전까지 그 경비원한테 시달린 걸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 나는 절대 담력 시험 따위는 안 하고 살고 있다. 나는 보드게임을 좋아해서 체스나 장기 마작 세트 같은 걸 모으고 있습니다. 4년여 전 야후 옥션에서 우연히 좋은 물건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상하로 만들었다는 체스 세트가 즉시 구매 가격 5,000엔에 올라와 있던 거죠. 기본적으로 말을 상하로 만들며 가격이 수십만 엔을 호가하니 가짜일 거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이국적이라 설령 플라스틱 재질이더라도 매력적일 것 같아 즉시 구매 버튼을 눌렀죠. 낙찰받은 후 판매자가 절대 환불은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던 게 기억납니다. 택배가 오고 확인해보니 말은 하나하나가 다 미묘하게 다르고 상하 특유의 나이트의 문양이 보였습니다. 설마 진짜 상하인가 싶어 잘 아는 가게에 찾아가 감정을 받았습니다. 진짜 상하였습니다. 무척 좋은 거래를 한 셈이었지만 이걸 실제로 사용하자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집 장식장에 소중히 보관하며 종종 꺼내서 어루만지며 감상하는 게 주용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서부터 나는 기묘한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꺼내서 감상한 후 잘 정리해뒀을 터인데 책상이나 키보드 위에 말이 덜렁 올려져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리를 깜빡했나 싶어 그냥 다시 정리해서 집어넣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있는 말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책상 위에 검은 말들이 죄다 올려져 있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뿐 아니라 잠을 자면 꿈에 체스말들이 나와 위에서 지그시 내려다보기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자 나도 뭔가 사연이 있는 물건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과생이었던 나는 이성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과 본능적 위기감 속에서 진퇴양난을 겪을 뿐이었죠. 슬슬 위기감이 고조되어 신사에라도 갖다 맡겨야 하나 싶을 무렵이었습니다.
체스를 좋아하는 여자 사람 친구가 집에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눈에 상아로 만든 고급진 체스 세트가 안 들어올 리가 없죠. 바로 그걸 꺼내더니 이걸로 한 판 해보자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나는 영 느낌이 안 좋아 내가 겪은 일들을 설명하며 만류했지만 그녀도 같은 이과생이라 내 말은 들은 채만 채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3판 정도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게임 도중에는 딱히 문제도 없었고 그녀도 별일 없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또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꿈이었습니다. 체스 말이 나오는 건 같았지만 표정이 상당히 부드러운 데다 뭔가 만족한 듯한 모습이었죠. 그날 이후 이상한 현상은 당분간 사라졌습니다. 나는 다시 체스 세트를 전시해뒀지만 몇 달 지나자 다시 또 꿈에 체스 말들이 나타나 나를 지그시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생으로서 뭔가 패배한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그제야 나는 이 녀석들 싸우지 못해 몸이 근질근질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체스는 혼자 둘 수 없는 법. 결국 나는 체스 세트를 대학 연구소 휴게실에 가져다 놓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매일같이 한가한 학생이나 연구원들이 체스를 두며 놀아줬고 그 덕인지 이상 현상들은 싹 사라졌죠. 체스 세트를 사고 2년 후 연구원 중 한 분이 어머니가 되었는데 그 아들이 유치원을 졸업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방과 후에는 우리 연구실에 자주 놀러와 같이 놀곤 했죠. 처음에는 실험 도중 짬이 난 학생들과 젠가나 인생 게임 같은 걸 하면서 놀았습니다. 하지만 시끄럽다고 항의가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그 아이에게 체스를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초보라서 영 따라오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2달 지나자 당시 대학원에 다니던 내가 좀채 따라잡질 못할 정도로 실력이 급상승해버렸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빠른 실력 향상에 놀라 나는 아이 어머니에게 체스 교본이라도 사줬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해준 건 없다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컴퓨터도 안 쓴다기의 의문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천재를 발견한 건가 싶어 나는 살짝 들떠 아이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종종 꿈에 말이 나와서 가르쳐줘요. 게임 도중에도 왠지 모르게 알려주고요. 게임 도중 왠지 모르게 가르쳐준다는 말이 잘 이해는 안 갔지만 과거 내가 겪었던 걸 이 아이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나와 달리 그 아이는 체스 말들에게 이쁨받고 있는 듯합니다. 한동안 두고 보다 별 문제가 없으면 내가 알고 있는 사정을 설명해 주려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중학교 입학할 때쯤 선물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꽤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일을 마치고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다. 거실에 들어서자 거기 어머니가 불도 안 켜고 귀를 막은 채 어두운 방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당황했다. 어머니가 이러고 있는 건 처음이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초조해져 나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말을 걸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방에 불도 안 켜고 이러고 있어? 어머니는 갑작스레 내가 말을 걸어 놀란 듯 했지만 곧 내 얼굴을 보고 안심한 것 같았다. 뭐야, 너구나. 사람 좀 놀래키지 마렴. 아니, 놀란 건 난데. 어두운 방에서 불도 안 켜고 귀 막고 웅크리고 있던 사람이 할 소리인가, 그게? 귀 막혀 하고 있자니 어머니가 이상한 걸 물어봤다. 그건 그렇고 너 어디로 집에 들어왔니? 어디로? 이상한 질문에 기가 막히면서도 대답한다. 저기 엄마. 어디로 집에 들어왔냐니 당연히 현관이지. 아니면 도대체 어디로 들어왔을 거라 생각하는? 말을 마치기도 전 바로 그 현관에서 똑똑하고 유리를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라, 누가 왔나? 나는 누가 왔는지 확인하려 현관을 들여보려 했지만 어머니는 초조한 듯한 모습으로 나를 말렸다. 또 온 거야. 아까 그놈이야, 분명. 아까 그놈?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황스러운 와중에도 돌아왔을 때 이상했던 어머니 모습과 아까 그놈이라는 게 뭔가 연관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저기 아까 내가 왔을 때 이상한 꼴하고 있던 게 그 아까 그놈 때문에 그런 거야? 내 질문에 어머니는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저게 말야 계속 현관에서 노크를 하는 거야. 내가 오기 조금 전부터 엄마는 그게 무서워서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계속 귀를 막고 그게 없어지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사이 내가 돌아왔지 뭐니. 그것도 현관으로. 어머니의 얼굴은 새파랬다. 나는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저거 뭔데? 봤을 거 아냐? 어머니는 고개를 아래로 푹 떨구고 있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그 사이에도 현관에서는 계속 똑똑하고 노크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잠깐 보고 올게. 아까랑은 다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혹시 택배라도 왔으면 빨리 확인해야 하고. 하지만 어머니는 잡은 팔을 놓지 않았다. 안 된다니까. 안 가는 게 좋아.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괜찮다니까. 위험한 놈이면 현관문 안 열고 슬쩍 보고만 올게. 어머니의 팔을 억지로 뿌리치고 나는 현관으로 향했다. 우리 집 현관은 흐린 유리가 끼어져 있는 미닫이 문이다. 현관을 열지 않아도 밖에 어떤 놈이 있는지는 대충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나는 현관까지 가 그 노크하는 놈이 어떤지 살폈다. 아마 어머니도 손님이 왔나 싶어 현관까지 왔다 이걸 봤었겠지. 현관에 서 있는 빨간 사람 그림자를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한 사람 그림자였으니까. 키는 아마 초등학생 정도였던 것 같다. 빨갛다는 걸 빼면 말이지. 그래서 나는 단순히 손님인가 싶어 현관을 열려 유리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그 순간 노크하는 손이 유리 너머로 똑똑히 보였다. 새빨간 사람 손이 정말로 새빨겠다. 빨간 장갑 같은 게 아니라 새빨간 맨손이었다. 그 순간 이건 인간이 아니구나 하고 느꼈다. 하지만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터였다. 왜냐하면 현관을 열려고 가까워진 사이 그 녀석도 내 존재를 알아차렸으니. 가까워진 내 존재를 알아챈 그놈은 이후 엄청난 기세로 현관을 노크하기 시작했다.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철컹철컹철컹철컹철컹철컹철컹철컹 정말 엄청난 기세였다. 현관 유리가 깨지지 않을까 싶은 기세로 계속 두드려댔다. 바로 도망가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새빨간 사람 그림자가 엄청난 기세로 현관을 두드려대는 것이다. 문에서 철컹대는 소리가 날 정도로 나이 먹을 대로 먹은 어른인데도 그 광경을 보니 오금이 저려봐도 못 될 지경이었다. 하지만 계속 거기 서 있을 수도 없었다. 너무 무서웠으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 거기서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묘하게 달려 도망치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아마 상대가 모르게 서서히 도망치겠다는 생각이었을까. 나는 천천히 뒤로 몸을 뺐다. 그러자 사람 그림자도 약간 변화를 보였다. 처음 봤을 때보다 어쩐지 키가 커진 것 같았다. 하지만 노크하는 팔의 위치는 아까와 다름없다. 키가 커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것이었다. 머리가 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머리만 위로 쭉쭉 자라나고 있었다. 그런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자라난 머리는 서서히 현관 위에 있는 작은 창에 다가서고 있었다. 하필 그 작은 창은 채광용이라 흐린 유리가 아니었다. 그러니 그 작은 창으로 머리가 다가서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시점에 나는 눈을 피했어야 했다. 하지만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너무 무서워 오히려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봐버렸다. 새빨간 사람 그림자의 얼굴을.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된 아이라고 생각한다. 새빨간 얼굴에 머리카락과 눈썹이 없었다. 인상적이었던 떡하니 열린 새까만 입가부룩 된 눈. 그 눈으로 흘깃슬깃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걸 보고 나니 완전히 한계였다. 나는 소리 지르며 도망쳤다.
그리고 거실로 가 어머니와 함께 귀를 막고 덜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귀를 막고 있었기에 감각이 없었지만 갑자기 야, 왜 그래? 하고 누군가 어깨를 잡았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였다. 아버지잖아. 놀라게 하지 마세요. 뭘 놀라게 해. 놀란 건 나야. 어떻게 둘이 불도 안 켜고 시커먼 방 안에 웅크려 있어. 갑작스레 날아온 목소리에 놀라기는 했지만 아버지 얼굴을 보니 좀 안심이 됐다. 그리고 무심코 물었다. 아버지, 도대체 어디로 집에 들어오셨어요? (10년) 정도 전 이야기다. 나는 당시 20대 초반이었는데 친구 중에는 정말 한심한 녀석이 하나 있었다. 일은 할 생각도 않고 여자한테 들러붙어 기둥 서방질이나 하고 사는 논팽이였다. 용돈을 받아서 파친코나 마작 같은 도박으로 탕진하곤 했다. 돈을 주는 여자는 여럿 있는 것 같았다. 가끔 게임센터에서 마주치거나 하면 매번 다른 여자를 데리고 있었다. 전부 한창 때가 지난 지쳐 보이는 기색의 노래방 아가씨 같은 느낌이었다. 어느 날 또 그 녀석과 게임센터에서 마주쳤다. 여자를 둘 데리고 슬롯 머신을 돌리고 있었다. 물장사하는 사람이 입을 법한 옷을 입고 여자 둘은 녀석의 양 옆에 앉아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 참 잘났구만 하고 생각하며 인사만 건넸다. 잠시 게임을 하다 다른 친구랑 밖에 나와 자판기 앞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한심한 친구 놈이 나왔다. 여자는 한 명뿐이었다. 간다고 하길래 나머지 여자 한 명은 어디 갔냐고 물었다. 그 녀석은 이상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고는 그대로 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나는 무서워서 눈을 감고 말았다. 여자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쩍 벌린 채 웃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무서운 일이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까 본 여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얼굴로 바뀌어 있던 것이다. 그 후 게임센터 안을 둘러보았지만 다른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2달 정도 지났을까? 다른 친구에게서 한심하기 짝이 없던 친구놈의 소식을 들었다. 행방불명됐다는 것이었다. 이전에도 가끔씩 소식이 끊길 때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휴대폰까지 연락이 두절됐다. 그리고 10여 년이 흘렀지만 그 녀석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다.